리쿠는 야오카이 가문인 누라 가문의 3대 후계자지만 6살짜리 한심하고 쓸모없는 아이야. 그런데 어느 날 검이 달아 해진 무딘 칼로 검은 머리 소녀가 아버지를 찌르는 걸 목격해. 소녀는 뒤돌아 리쿠를 향해 가장 사악한 미소를 지었지. 살해당하기 전 리에는 열매를 맺지 않고 오직 꽃만 피우는 야마부키 장미를 바라봤어. 3년 후 리쿠는 누라 가문의 젊은 주인이 되었지. 그는 시종들을 괴롭히는 장난을 좋아하는 명랑한 소년이었어. 그 장난은 리쿠의 할아버지이자 최고 지휘관인 분과 맞먹을 정도였지. 주요 타깃은 누라 가문의 돌격대장인 어타보와 쿄타보였어. 작은 소녀 오이카와는 인간 변장으로 리쿠와 함께 학교에 다녔어. 어느 날 리쿠는 할아버지 누라 리인에게 지금 당장 3대 후계자 자리를 달라고 부탁했어. 할아버지는 야오카이답게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 리쿠는 그처럼 위대한 야오카이 리더가 되겠다고 약속했어. 학교에서 리쿠는 할아버지를 칭찬하며 그가 야오카이 최고 지휘관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가서 먹고 싶은 걸 먹으며 골탕을 먹인다는 평판은 전혀 몰랐지. 아이들은 야오카이를 옛날에 사람들이 만든 동화쯤으로 여겼어. 나중에 할아버지가 리쿠를 야오카이 의회 회의에 데려갔어. 거기엔 엄청난 야오카이들이 많아서 리쿠는 강력한 멤버들을 보며 신이 났지. 회의 목적은 누라 가문의 3대 후계자와 최고 지휘관을 정하는 거였어. 가고스 경이 후보로 나섰는데 그의 악행을 넘는 자가 없었거든. 그 해에 대해 실종된 아이들은 모두 그의 소행이었고 아이들을 심연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 리쿠는 그런 악행을 처음 듣고 충격을 받았지. 의회는 가고스를 칭찬하며 야오카이의 미덕이라 선언했어. 할아버지조차 그를 자랑스러워했는데 리쿠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가고스는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았어. 리쿠의 할아버지가 3대 후계자 자리를 리쿠에게 주었거든. 야오카이들이 반발했어. 피는 이어받았지만 아이일 뿐이었으니까. 가고스는 악의 화신이 선택받지 못하고 어린아이에게 자리를 뺏긴 걸 알고 분노했지만 참았지. 리쿠는 조용히 있었고 할아버지는 기뻐해야 할 텐데 왜 그러냐고 물었어. 리쿠도 원했고 할아버지도 원했거든. 누라 가문의 72개 그룹은 총 1만 명의 야오카이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리쿠가 지휘할 거야. 하지만 리쿠는 야오카이들이 이렇게 악하단 걸 몰랐고 알고 나니 그 자리가 갖고 싶지 않았어. 학교에서 더 미움받을 거라며 할아버지와는 다르다고 말했어. 그리고 의회 회의장을 뛰쳐나갔지. 어느 날 저녁 리쿠가 늦자 쿠로스텐구가 찾아와서 저택으로 데려갔어. 그는 누르다인의 참모 중 한 명이자 누라 가문의 충실한 추종자였지. 가는 길에 리쿠가 그가 인간인지 물었어. 그에겐 인간인 엄마와 할머니가 있었지만 피는 4분의 1이 최고 사령관의 피였어. 그 소식에 실망했지. 저택에 도착해 뉴스를 보는데 유키오 마을에 산사태가 나서 터널 안버스가 매몰됐대. 그 버스는 초등학생들이 타고 있었고 리쿠의 친구들도 함께였어. 현재 구조 작업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리쿠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 하지만 인간을 돕는 건 요괴들 규칙에 어긋나서 막히기 시작했지. 그걸 보고 분노가 치밀었고 하얀 연기가 리쿠를 감싸기 시작했어. 목소리가 변하고 머리카락도 하얗고 길게 변했어. 이런 건 처음이라 요괴들조차 깜짝 놀랐지. 리쿠는 인간이라면 아무도 자신 말을 듣지 않을 걸 알았지만 악마가 된다면 모두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의 피가 끓어올랐는데 그게 바로 요괴의 혈통이었어. 최고 사령관의 피를 4분의 1 물려받았으니 이제 그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믿었지. 그때 가고스와 그의 군대가 아이들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었어. 아이들은 요괴들을 보고 떨며 두려움에 휩싸였지. 가고스가 버스에 다가오자 리쿠가 나타나 검으로 공격했어. 가고스는 피를 흘리며 어린아이한테 당했다고 믿을 수 없어 했어. 가장 무섭다는 존재였지만 리쿠는 그의 무서운 기운을 인정하면서도 약자를 죽이는 요괴들의 쾌락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는 자신이 3대 후계자가 되어 모두를 이끌겠다고 선언했지. 이 소식을 전 세계 요괴들에게 알리겠다고 했어. 이제 자신이 혼돈의 군주라고. 가고스가 그에 반대했지만 리쿠는 모두 앞에서 가고스를 죽였어. 누라 가문의 이사회 멤버이자 누라 리티안의 참모인 다르마가 이 광경을 보고 밤의 군주가 무엇인지 깨달았어. 그건 인간들 사이에서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진정한 공포의 망토를 두르는 존재였어. 버스 안 아이들은 무서워하면서도 리쿠를 영웅으로 여겼지. 리쿠는 몸이 무너져 내리며 순식간에 다시 인간 모습으로 변했어. 4년 후 최고 사령관에게 질문이 쏟아졌어. 그는 대리인 역할을 얼마나 더 할 거냐고 물었지. 누라리치아는 72대 누라 가문의 만명, 요괴 전사를 이끌 3대 후계자로 손자보다 더 나은 이는 없다고 믿었지만
이사회는 동의하지 않았어. 그가 4년 동안 숨겨진 요괴의 형태를 딱 한 번만 보여줬다는 사실 때문이었지. 하지만 이사회 멤버인 주키가 진정한 공포란 요괴가 채찍을 숨길 때 온다며 말했어. 즉, 리쿠가 밤에 군주란 거야. 그가 채찍을 쥐는 날, 진정한 공포가 그를 감싸게 될 거라고. 어느 날, 제니 리쿠를 방문했어. 쟤는 독을 다루는 약재 전문가이자 리쿠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의형제였지. 한동안 가문과 연락이 끊겼다가 3대 사령관을 만나러 온 거였어. 주키가 쟤에게 리쿠가 아직 정식 사령관 자리에 오르지 않았고 누가 그 얘기를 꺼내면 리쿠가 불쾌해진다고 말해줬어. 리쿠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젠을 반갑게 맞이했지. 쟤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 했지만 리쿠는 그걸 노인들 행사라고 가볍게 넘겼어. 쟤는 그가 모든 요괴들의 주인이 될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어. 리쿠는 자신이 인간이라 그 자리를 물려받을 수 없다고 말했지. 그 말에 제니 화가 나서 리쿠를 바보 취급하며 꾸짖기 시작했어. 그렇게 계속하면 지도자들이 누가 3대 사령관이 될지 전혀 알 수 없을 거라고. 리쿠는 여전히 인간이 그 자리를 맡는 건 이상하다고 했어. 쟤는 참다 못해 분노했고 그런 인간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지. 과로로 쟤는 몸이 약해져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 나중에 리쿠는 할아버지가 쟤니 움직이지 말아야 할 몸인데도 여기까지 오게 한 걸 화냈어. 그가 할아버지를 못마땅해하면 누라 가문을 이끌 자격도 없다고 했지. 큰뱀 헤베데유가 쟤네 건강 악화로 그를 데려갔어. 뱀은 어리석은 애 때문에 누라 가문이 망할 거라며 그를 떠나라고 했지. 쟤는 제니 그룹이 누라 가문의 빚을 졌다고 알렸어. 약한 몸 덕에 누라 라이안만이 그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요괴로 받아줬다며 누라 가문은 아라마 연합, 제니그룹 등 많은 재정 지원자를 거느리고 있었어. 바다와 산에서 일본으로 모인 수많은 요괴들이 누라 가문 보호 아래 있었지. 쟤는 이제 3대 사령관이 가문의 몰락을 불러올 걸 직감했어. 헤베데유는 주저없이 그의 집도 삭제될 거라고 통보했지. 쟤는 배신했지만 헤베데유가 먼저 배신당했다고 느꼈어. 쟤니 더 강력한 인물이 됐다면 신하로서라도 더 좋은 위치를 얻었을 텐데. 그는 항상 누라 가문을 우선했거든. 하지만 쟤는 그렇게 죽을 준비가 안 됐어. 해야 할 임무가 남아 있었지만 이미 너무 약해져서 기침도 심했거든. 헤베데유가 거대한 뱀으로 변해 젠을 공격했지만 쿠라스텐진이 막았어. 리쿠가 요괴의 형태로 와서 젠을 구한 거야. 그는 모든 걸 지켜봤고 헤베데유에게 젠의 의로움이 1000분의 1만 있어도 그의 생명을 살렸을 거라 말했어. 리쿠의 한 방에 헤베데유는 반으로 갈라졌지. 리쿠의 요괴의 모습에 익숙하지 않은 젠은 그가 누구냐고 물었어. 쿠라스가 그가 리쿠라고 알려주자 젠은 충격받았어. 리쿠는 자신이 3대 사령관을 계승할 거라고 알렸지. 쿠라스는 아침이 되면 다시 인간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 잊어버릴 테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 리쿠도 참석한 총회에서 누라리히는 이번 회의 목적이 가문을 강화하는 거라고 선언했어. 그리고 누라리쿠를 3대 대장 후보로 발표했지.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 그동안은 대충대충 넘겼는데 이제 리쿠가 그 자리를 맡을 준비가 된 거야. 총회에 모여준 모두에게 행운의 날. 즉 당이 시주츠에 모여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 높은 자리에서 무례하게 말한 점은 사과했지만 누라리쿠는 3대 대장 역할을 받아들였어. 이사회 멤버 히에이는 누라리힌에게 몬스터캣 영토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렸어. 히에이는 구소 그룹을 흉내내는 또 다른 무리인 줄 알고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지. 하지만 그 후 클레는 히에이와 9명의 멤버가 숲에서 죽은 채 발견됐어. 히에이가 강한 걸로 유명했는데 이렇게 쉽게 쓰러진 건 충격적이었지. 학교에서 리쿠는 급하게 당황한 쿠라스텐진을 봤어. 나중에 할아버지가 실종됐다는 걸 알게 됐는데 누라 리인이 사라지는 건 흔한 일이었어. 하지만 히에이 사건 때문에 걱정이 커졌지. 리쿠는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했어. 학교에서 달려 집에 가던 중 누군가가 리쿠를 기다리는 것처럼 부딪혔어. 어쩐지 그 학생은 리쿠를 이미 알고 있었고 둘 다 젊고 재능이 넘친다고 했지. 처음부터 모든 걸 가진 리쿠에게 이제는 모든 걸 빼앗을 각오가 됐다고 말했어. 자신이 리쿠보다 더 큰 공포를 모을 거라 약속했지. 리쿠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 한편 리쿠의 인간 친구 카하나는 이누감이라는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 그는 개 같은 혀를 가졌고 더 이상 뭘 하기도 전에 다른 학생이 그를 부르러 왔어. 갑자기 둘이 걸어가는데 7 순례자들에게 둘러싸였어. 그들은 시코쿠 88 악신 대장들로 일본 시코쿠의 유명한 발표리아떡의 성지를 의미해 저택에서의 회의에서 그들은 어떤 집단이 일으킨 혼란에 대해 논의 중이었어. 리쿠는 며칠 전에 봤던 7 순례자임을 알았지.
혹시 히헤이와 다른 멤버들을 죽였을까?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있었어. 문제는 인간들이 아직도 요괴들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였어. 하지만 이 집단이 광란을 일으키면 그 사실도 곧 변할 수 있었지. 그들은 리쿠에게 다음 계획을 물었어. 그 학생과 7 순례자는 공사 중인 건물 꼭대기에 서서 계획 방식을 논의했어. 마침내 꿈이 현실로 바뀔 순간에 도달한 거야. 무차이와의 전투 후 누라 흰이 사라진 지금이 누라 가문을 타격할 완벽한 기회였어. 가문 내 강한 싸움꾼들에 대한 소문이 여전히 돌고 있었어. 타치가미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라서 사람들은 그들을 믿었지. 타치가미는 누라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어. 그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학생이 먼저 타치가미를 박살내자고 말했어. 그들은 유키오 타운에서 난동을 부리며 상대의 관심을 끌 작정이었지. 새를 닮은 인유후. 공포 타입은 불인 녀석이 마을에 나타나 인간들에게 분노를 선사했어. 그는 공원에서 불을 뿜어대며 파괴를 일으키고 인간들에게 공포를 심었지. 케이칸의 가문의 주술사 유라는 식신술을 전문으로 하며 불길을 잠재우고 인유후에 맞섰어. 하지만 누라 가문의 삼까마스가 제때 도착해 인유후를 도망치게 만들었지. 나중에 카나는 리쿠에게 상황을 알리며 자신은 요괴들과 그 존재를 믿는다고 말했어. 그 학생은 많은 파괴를 일으킨 7 순례자들을 칭찬했어. 다음 목적지는 적의 봉어지. 누라 가문의 본부였다고 전해졌지. 이번에는 이누가미가 피해를 입히는 역할을 맡았어. 한방 안에서 몇몇 이사회 멤버들이 모여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 히아이의 아들 샤오는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분노했지.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복수하고 싶었어. 의지로라도 말이야. 리쿠가 없던 사이에 히데츠는 그를 북돋우려 했고 히아이 아들답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 믿었지. 리쿠가 들어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히데츠는 이번 일은 가문의 중요한 문제라 일찍 도착했다고 말했지. 리쿠는 엄격하게 모두에게 혼자 행동하지 말라며 무턱대고 돌진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누라 가문은 적을 향해 한마음으로 맞서야 한다고 했어. 그는 심지어 샤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도 했지. 샤오는 반박하려 했지만 리쿠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그게 적이 원하는 바라고 단호히 말했어. 리쿠도 복수를 원했지만 그건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알았지. 히데츠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물었어. 리쿠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 영토 방어를 강화하는 거였지. 한편 이누가미는 그들의 회의를 몰래 듣고 있었어. 그는 계획을 방해하려 연못 근처 약한 요괴 무리를 공격해 한 명을 죽였지. 밖에서 난동이 일어나자 리쿠와 다른 이들이 경고를 받았어. 그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보려고 달려나갔고 이누가미는 개 모습으로 나무 뒤에서 증오를 품고 그들을 지켜봤지. 그는 달려나가 저택을 내부부터 파괴하기 시작했어. 너무 빨라서 아무도 쫓아갈 수가 없었지. 리쿠는 그를 따라 저택 앞까지 갔고 이누가미는 팀과 합류했어. 그 학생은 자신을 88 시코쿠 요괴신들의 리더 다누키 타메즈키라고 소개했지. 그의 아버지는 800 다누키 가문의 수장이었어. 리쿠가 왜 이러는지 묻자 타메즈키는 리쿠보다 더 큰 공포를 모아 자신이 위로 올라서고 싶다고 했어. 떠나기 전에 그는 이누가미에게 저택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지. 불을 뿜는 새가 불길을 내뿜어 지붕에 불이 붙었어. 리쿠는 아무도 그들을 쫓지 못하게 막았어. 강력한 힘을 가진 어타부조차 불길을 잠재우지 못했지. 하지만 물공포를 다루는 카파가 연못물을 이용해 불을 진압했어. 다음 날 모든 요괴들이 모여 저택의 방어를 강화했지. 이누가미와 타메즈키는 저택에서 일으킨 소동과 아직 소도모기님의 움직임이 발각되지 않은 점을 이야기했어. 그들이 알아차리면 때는 이미 늦었을 거라고 했지. 사사미가 이사회를 브리핑했어. 최근 못한 아이 오베이쿠와 오베이쿠 가문의 경호원 3명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말했지. 그 사건은 경비가 허술한 짧은 시간에 발생했어. 또한 그가 본가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지. 그들을 매복 공격한 거였어. 이사회는 숨을 죽였어. 내부에 적을 돕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거든. 리쿠는 그런 일이 확실하지 않다며 모두를 진정시켰어. 그 문제는 카라스에게 맡기고 모두가 경계하라고 명령했지. 하지만 유라는 유키오 타운스엔 악마 기운을 감지했어. 한 노파가 그녀 옆을 지나가자 유라는 불러 세웠지. 그 여인은 왜 자신을 노파라고 부르냐며 불쾌해했어. 그걸로 그녀가 피를 흘리게 됐지.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공격했지만 유라는 재빠르게 방어했어. 그녀가 음향사라는 걸 알고 소란 피우지 않고 도망치려 했지. 거리 끝으로 달려가던 그 여인은 모퉁이를 돌며 사라졌어. 하지만 유라는 악마 기운을 쫓아 누라 가문을 발견했지. 그녀는 수련 중이던 동급생들과 만났어. 리쿠가 훈련 캠프에 온 거냐 묻자
그녀는 단순히 요괴를 없애려 왔다고 말했지. 그 요괴가 카지바리아나라고 믿고 있었어. 리쿠는 그녀가 시코쿠 출신임을 알고 뭔가 한 거냐고 재빨리 물었어. 그녀는 어떻게 마주쳤는지 얘기해줬지. 나중에 카라스가 리쿠에게 카지바리아나의 그림자를 보여줬어. 그들은 젊은 주인의 명령으로 악마 골목을 수색했지. 베이키니코 가게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어. 조사를 해보니 그녀가 누라 가문 주요 이사회 멤버들과 자주 만난다는 게 밝혀졌지. 리쿠는 이 정보를 토대로 시코쿠 쪽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 카라스는 누군가가 그들의 영역에 몰래 들어와 멤버들을 바보 취급한 데에 분노했지. 그녀를 제대로 상대하려고 리쿠는 자신의 악마 형태로 변신했다. 그들은 가게로 걸어갔다. 안에서는 히다츠무가 카지바리 안에게 술 취한 상태로 의뢰 회의의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고 리쿠는 가게 앞에 다다랐다. 그는 긴 여성의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다. 그 머리카락이 그의 손길에 끊어지자 카지바리 아나는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공포의 기운을 느끼고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들이 잡기 전에 도망쳤고 리쿠는 부하들에게 그녀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히다츠무는 저택으로 다시 데려와졌다. 가족의 중요한 일을 여성에게 공유한 것에 대해 지도자들이 그를 꾸짖었다. 리쿠는 아기는 없었다는 걸 알았지만 감히 그런 내용을 공유한 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히다츠무는 분노했다. 모두가 그를 탓했다. 가족 문제는 그들의 약함 때문이라고 믿었다. 지도자는 그들을 하나로 묶지 못했다. 유라는 걸으며 다시 악마의 기운을 느꼈다. 카지바리 아나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유라는 마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버려진 곳으로 그녀를 유인했다. 카지바리 아나는 왜 음향사가 악마 동맹과 함께 일하냐고 물었다. 유라는 부인하며 그런 끔찍한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잡담은 그만. 카지바리 안나는 7 순례자 중 하나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유라도 세상의 모든 악령을 없애기로 맹세했기에 물러서지 않았다. 케라스텐구가 리쿠에게 카지바리 아나가 싸움 중인 걸 발견했다고 알렸다. 모두 현장으로 달려갔다. 유라는 시키가미를 써서 방역했지만 부상 때문에 힘이 약했다. 이를 틈타 카지바리 아나는 그녀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감아 질식시키려 했다. 하지만 누라 가문이 막아섰다. 리쿠의 엄청난 힘에 그녀는 겁을 먹었다. 그녀는 맞서려 했지만 그의 그림자만으로도 강한 존재감을 느꼈다. 그림자가 그녀의 무기인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다. 리쿠는 그녀에게 죽이지 않을 테니 토메이즈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여자가 그의 더러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카지바리 아나는 토메이즈키에게 가서 전말을 설명했다. 그녀는 리쿠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말에 토메이즈키는 흥분했다. 결국 유키오 마을에 온 보람이 있었다. 토메이즈키는 리쿠가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7 순례자들에게 계속 힘을 빌려달라 부탁했고 그들은 기꺼이 응했다. 저택으로 돌아와 케라스는 궁금해했다. 토메이즈키의 임무가 누라 가문을 파괴하는 거였을까?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씩 공격받는 건 명백했다. 하지만 리쿠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납득이 안 됐다. 가문을 끝내려 했다면 시쿠코 귀신들이 대규모 공격으로 몰려왔어야 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이었어. 초자연 조사팀은 저택에 있었어. 그들은 마을 곳곳 파괴된 현장을 조사 중이었지. 모든 현장의 신사가 주요 표적이었다고 기록했어. 리쿠는 그 정보에 깜짝 놀랐고 이 일들이 연달아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 한편 시쿠코 산맥 한가운데 누라리히는 귀족 시쿠코 요구회들의 우두머리가 사는 곳을 방문했어. 그 신사는 시쿠코 108신이 모셔진 곳으로 야마구치 라이즈 힌두라 불렸어. 이누가미 자오부는 808 다누키의 우두머리였지만 이제는 은퇴했고 누라리힌이 그를 만나러 온 거지. 신사의 문지기는 이누가미 자오부에게 그를 아냐고 물었고 자오부는 그렇다고 답했어. 한편 리쿠는 토메즈키의 목적을 찾는데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 그는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어. 카지바리 아나 현장에 달려갔을 때 신사가 파괴된 걸 기억해냈거든. 그때 그는 그들의 목적을 알았어. 그는 모두를 모아 나누어서 아직 파괴되지 않은 신사들을 지키라고 명령했어. 적들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화려한 짓을 벌일 게 분명하지만 우리는 긴장해야만 해. 그들은 타치가미를 파괴해 누라 가문의 근간을 흔들려는 거야. 이걸 통해 사람들의 믿음과 공포의 기반을 시쿠코 요구의 쪽으로 돌리려는 거지. 그래서 지도자들이 신사들을 돌보러 파견됐어. 누라리이는 신들을 지휘하는 문제와 둘 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히아이와 무차이라는 요괴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꺼냈어. 이누가미 자오부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기에 얼굴이 창백해졌지.
그는 토메즈키가 그의 8세면할 번째 부인의 8째 아들이며 그녀의 신성한 힘을 많이 물려받았다고 설명했어. 토메즈키는 공포를 모아 모든 요괴들의 지배자가 되려 하고 있었어. 그는 7명의 순례자들과 함께 이 임무를 달성하려고 해. 이누가미는 특히 위험했어. 증오와 질투의 힘을 사용하며 진짜 무서운 요괴였지. 지금은 누라리쿠를 참을 수가 없어. 그에 대한 증오가 뚜렷했어. 토메즈키는 그를 죽이지 않고 허수아비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어. 하지만 이누가미는 시쿠코 요괴 법칙을 상기시켰지. 약한 자는 죽는다. 토메즈키는 미소 지으며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 이누가미니까 경비나 정찰병이 필요 없었지. 리쿠로 가는 길에 카지발이 안나는 그에게 토메즈키를 위해 무언가 할 거냐고 물었어. 그는 토메즈키가 자신의 내면에 깨어난 증오의 힘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지. 저택에서는 리쿠가 조사대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이누가미가 그곳을 살피고 있었어. 그는 리쿠가 인간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화가 나고 있었지. 리쿠가 인간들에게 인기 있는 게 너무 싫었던 거야. 그들은 강력한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받았어. 요괴들이 버려진 학교 건물을 배회하고 있다는 거였지. 강당에 있는 영화 프로젝터가 작동하면 요괴들이 나타난대. 리쿠가 말렸지만 조사대는 조사 준비를 했어. 리쿠가 전화 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조사대는 떠났지. 전화에서 이누가미는 리쿠가 자기 저택에 숨어 있어서 죽이고 싶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죽이는 게 딱 어울린다고 했지. 리쿠가 친구들이 죽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걸 알기에 완벽한 유인책이었어. 리쿠는 그 이메일이 이누가미가 보낸 함정임을 알고 있었어. 그는 버려진 학교 건물로 최대한 빨리 달려갔어.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아이들은 프로젝터 방에 있었고. 그래서 리쿠도 그곳으로 갔지. 프로젝터를 켰을 때 이누가미의 실루엣이 나타났어. 그는 요괴들을 구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 그들은 요괴들의 저녁 식사가 될 거니까. 그는 리쿠가 인간과 요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걸 미워했어. 인간들은 요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리쿠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지. 그는 프로젝터를 찢으며 나왔고 인간들이 자신을 괴물 취급하는 진짜 악이라고 말했어. 그는 리쿠를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며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에 대한 증오가 그를 눈멀게 만들었지. 하지만 다행히 누라 가문의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어. 그들은 이누가미가 무모한 행동을 못하게 제압했지. 리쿠는 친구들에게 감사했는데 이게 이누가미를 격분시켰어. 그는 리쿠 같은 녀석들이 특권층이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받는다고 생각했거든. 그가 느낀 증오는 그를 미친 개로 변하게 했어. 이누가미의 배경 이야기는 아팠어. 그는 인간 사회에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힘들었지. 사람들은 그를 놀렸고 여자애들은 그를 무서워했어. 그때 그는 요괴가 가득한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 그러다 어느 날 토메즈키가 그를 찾아냈어. 토메즈키는 그에게 동료가 되자고 제안했지만 그 전에 실력을 테스트하려 했지. 그들은 야생동물처럼 그를 묶어 그의 힘을 시험했어. 이누가미는 자신에겐 힘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토메즈키는 시쿠코 법에 따라 죽여야 한다고 했지. 살고자 하는 의지와 소속 욕구가 그를 놀라운 개 형태로 변하게 했고 증오가 커질수록 힘도 커졌어. 토메즈키는 그에게 만족했고 그를 팀에 받아들였지. 현재 이누가미는 사나운 개처럼 행동하며 리쿠만 공격했어. 치명타를 가하기 전에 리쿠의 친구 쿠바나시는 끈으로 그를 묶었지. 그가 움직일수록 끈은 더 조여졌어. 하지만 그는 순수한 증오에 눈이 멀었어. 그는 토메즈키가 자신을 진짜 요괴로 만들었다고 소리쳤어. 이누가미는 인간들과 섞여 지내는 리쿠보다 타메즈키가 더 뛰어나다고 믿었어. 리쿠는 그를 설득하려 했지. 타메즈키한테 속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누가미는 타메즈키가 가면 쓴 끔찍한 너구리인 걸 알았지만 그래도 그에게 소속감을 줬어. 리쿠는 요괴와 인간은 우열이 없다고 했어. 그 말에 이누가미는 미쳐버렸지. 줄을 끊고 진짜 모습, 거대한 개로 변신했어. 그는 멤버들을 한 명씩 공격했어. 리쿠만 남을 때까지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마무리 등장할 시간이 되었어. 이누가미는 리쿠를 세게 땅바닥에 내던져 죽인 줄 알았지만 리쿠는 그의 발톱을 찔렀어. 리쿠는 그를 악역 배우라며 무대에서 내려가라고 했지. 이누가미가 다시 공격했을 때 리쿠는 재빠르게 이마를 베고 한숨을 쉬었어. 이누가미는 자신을 더 크게 만드는 게 더 위험해 보일 거라 착각했어. 리쿠의 강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누가미는 도망쳤어. 리쿠는 도망치는 그를 옛날 폐헤어까지 끝까지 쫓아갔어. 리쿠가 또 베었고 이누가미는 자기 방어로 공격해 리쿠의 눈썹에 작은 상처를 냈어. 마지막 한 방으로
리쿠는 이누가미의 개 형태를 찍고 인간으로 되돌렸어. 리쿠가 죽이려는 순간 타메즈키가 나타났어. 그는 이누가미가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중요한 동료니까라고 했어. 타메즈키가 처음으로 리쿠의 마물 형태를 보고 감탄했지. 그는 두려움을 전부 빼앗아 진정한 리더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했지만 그건 나중 일이라 했어. 그렇게 타메즈키는 이누가미와 함께 떠났고 미오리 히오는 그가 전설의 보물, 마왕의 망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걸 깨닫고 나서 그는 변했어. 그는 동료들을 친구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했어. 이제 시코쿠의 88신이 중심 무대에 설 시간이야. 그의 카타나 이름은 하시노카시. 절대 군주의 증명이라는 뜻이야. 그걸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거야. 타메즈키가 카타나로부터 88신의 주인으로 선택받았어. 니오리 히온과 이누가미 자부는 타메즈사라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했어. 요즘은 벤바카라고 불리는 카라스리 글자를 가리켜 1000년 전쯤 창고 관리자가 황제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군대를 일으켰어. 그들은 비참하게 패배해 사누키라는 땅으로 보내졌지. 패배한 창고 관리자는 울새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에 교토수도가 생각나 눈물을 흘렸지. 새는 불쌍하게 여겨 자신의 부리를 타메즈사 잎으로 감쌌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스스로 막아버렸지. 이누가미 자부는 이 민속 이야기에서 따와 아들 이름을 타메즈사라고 지었어. 신을 분별하는 삶을 살길 바라면서. 근데 나중에 이름을 제왕을 노린다는 뜻의 타메즈키로 바꿨지.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요괴의 주인이 되려 하고 있었어. 아침에 까마귀 전령이 저택에 도착했어. 상태가 안 좋았고 시코쿠 요괴들의 대군이 치치보토시를 돌파하고 있다는 경고였지. 이 소식에 모두가 패닉에 빠졌어. 네로이엔이 이누가미 자부에게 타누키가 인간보다 수가 많았던 적이 있냐고 물었지. 맞아. 대략 300년 전 일이야. 그 사건이 모든 걸 바꿔버렸지. 타누키들이 인간성을 점령하려 했어. 타누키 요괴들은 똑똑했어. 초자연적인 힘도 있었지. 그래서 결과가 뻔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인간들이 가진 단 한 자루의 카타나. 바로 요괴왕의 망치 때문에 요괴 군대는 전멸당했어. 흉마술의 코주는 매혹이라는 뜻과 비슷해. 한 냄비에 독충들이 잔뜩 섞여 있으면 서로 살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녀석에게 죽은 독충들의 원한과 욕망이 깃들어 그게 바로 흉마 생명체야. 타메즈키가 가진 요괴왕의 망치도 마찬가지로 흉마술의 정수였어. 잘려나간 이들의 원한이 힘으로 충전되어서 무서운 카타나가 된 거지. 회의장에선 적이 이렇게 가까이 온 걸 보고 다들 충격에 빠졌어. 지난 400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 쟤는 3부대를 따라 먼저 적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먼저 젊은 주인의 의도를 시험해 봐야 한다고 했어. 그들은 리쿠의 행방을 물었고 그가 저택 입구에서 요괴 형태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길고 무서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 요괴 형태의 리쿠와 회의 멤버들은 적을 향해 행군했어. 적 무리와 마주했을 때 타메즈키는 진짜 모습을 보여줄 생각에 신이 났지. 그는 긴 흰머리와 흰 가면을 쓴 사나운 요괴로 변신했어. 생명을 빼앗고 공포를 심어주는 그의 소중한 꿈을 이룰 시간이었지. 이제 거친 무리들 간의 전투가 시작될 시간이야. 타메즈키는 동료들에게 자신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라고 했어. 그는 그들을 약골이라 불렀지. 그들은 준비됐어. 리쿠는 두려움 없이 홀로 지상전으로 나섰어. 타메즈키는 자신만만해서 전투가 빨리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리쿠의 군대는 젊은 주인을 따랐어. 그들은 전투에 합류했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리쿠는 타메즈키에게 곧장 걸어갔어. 그는 자신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군대가 그를 죽이지 않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 몇 초 만에 리쿠는 타메즈키 위에 올랐고 검을 내리쳤어. 타메즈키는 아직 칼집에 꽂혀있던 검으로 그걸 막았지. 리쿠는 자신의 존재를 지워 적들이 자신을 전혀 못 보게 한 걸 깨달았어. 그게 바로 그의 공포 타입이자 누리안의 타입이기도 했지. 타메즈키는 리쿠의 검 아래에서 압박당하고 있었어.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군대가 구하러 왔지만 검을 보고는 감히 다가가지 못했어. 갑자기 요스즈무 밤참새가 리쿠를 기습했어. 그녀는 상대에게 완벽한 어둠을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었지. 마찬가지로 리쿠도 순식간에 순수한 어둠에 휩싸였어. 타메즈키는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리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 그는 심지어 마법을 써서 주변의 괴아이들을 모두 재로 태워버렸지. 타메즈키는 이 틈을 타 리쿠의 옆구리를 찔렀어. 그는 빛을 버리고 어둠의 힘을 합치자고 말했지. 이렇게 하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리쿠는 거절했어.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더 밝게 빛난다는 거였지. 그 말은 타메즈키가 그를 죽여야 한다는 뜻이었어. 그가 검을 내리칠 때
리쿠의 친구 오이카와가 구하러 왔어. 그녀는 지팡이와 힘을 써서 그의 검날을 얼렸지. 자신이 상대하겠다고 자원했어. 타메즈키는 요스즈무에게 진정한 충성을 보여달라고 했어. 그녀는 어둠으로 오이카와를 감싸려 했지만 실패했어. 오이카와는 한쪽 눈을 얼려서 볼 수 있었거든. 요스즈무는 그걸 몰라서 공격하러 갔지. 오이카와는 기회를 잡아 저주받은 눈보라를 써서 요스즈무를 몰아냈어. 성공했어. 어둠도 그들 곁에서 사라졌지. 리쿠는 다시 일어나 타메즈키를 공격했어. 전투에서 지는 것처럼 보였어. 타메즈키는 이 상황을 예상했어. 자신의 군대가 약해서 자신과 맞설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쓸모를 주는 방법이 있었지. 그는 다른 검을 뽑았어. 이게 바로 요괴 왕의 망치였지. 그걸로 약한 군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 모두가 그가 부하들을 그렇게 다루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충격받았지. 그 때문에 검이 변했어. 죽은 동료들의 힘으로 뒤덮여 살아있는 듯 했지. 리쿠의 동료들이 그 검에 대해 알려줬어. 그 검은 요괴를 전멸시키고 사용자에게 세계 정복에 힘을 준대. 베인 요괴들의 초능력을 흡수하는 거야. 리쿠는 검이 죽일 때마다 점점 커지는 걸 봤어. 안타깝게도 유라는 갈림길에 놓였어. 타메즈키가 길을 막는 모든 걸 죽이며 유라를 붙잡았거든. 하지만 리쿠가 재빨리 도와줬고 그 과정에서 타메즈키 가면 반쪽을 부쉈지. 그리고 그의 눈은 오만함으로 가득 찼어. 타메즈키는 300년 전 전쟁 후 인간이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뛰어넘으려 했어. 마물군대는 이누가미 지오부가 이끌고 있었지. 타메즈키는 아버지가 실패자라고 생각했고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 한때 아버지의 송곳니를 베었던 그 칼은 그의 손에 있었고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지. 마물들이 그를 쫓고 있었고 그게 바로 타메즈키가 느끼는 진짜 공포였어. 그의 공포는 누라 가문의 최고 지휘관의 공포보다 컸지. 타메즈키가 공격하기 전에 쿠바나시가 그의 줄로 칼을 막아섰어. 모두가 리쿠 주위에 모였고 그걸 지켜보던 카나는 무방비 상태였어. 이누가미가 그녀를 공격하기에 완벽한 찬스였지. 그는 인간과 마물이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해를 끼치기 전에 타메즈키가 그를 베었어. 이누가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 하지만 타메즈키는 마왕의 망치를 완성하려면 자신의 초능력이 필요했어. 그는 칼에게 깨어나 세상을 공포로 지배하라고 명령했어. 칼은 강력한 힘으로 맥박치고 있었어. 그건 공포를 자아냈지만 리쿠는 침착했어. 타메즈키가 리쿠를 공격하려 달려들자. 리쿠는 피하며 하늘로 날아올랐지. 하늘 높이에서 검격돌이 계속됐어.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리쿠는 동료들의 지원이 있다고 했지만 타메즈키는 동의하지 않았어. 그는 정상의 선자는 동료가 필요 없다고 말했어. 타메즈키는 모든 마물의 시체 위에 서고 싶었지. 리쿠는 오만함으로 가득한 타메즈키의 눈을 깨우려 했어. 새벽이 거의 밝아오고 있었고 리쿠의 동료들은 그가 마물 형태를 잃을까 걱정했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리쿠의 인간과 마물 형태가 계약을 맺었어. 두 존재는 하나였고 앞으로 공존하기로 결정했지. 그들의 목적은 인간과 마물 둘 다를 지키는 거야. 그들의 영혼은 이제 얽혀 있었어. 타메즈키는 리쿠를 꽉 잡고 끝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리쿠는 한낮의 달을 떠올리게 했어. 그 덕분에 리쿠는 특별한 힘을 얻었어. 몸이 연기처럼 변했지. 타메즈키가 칼로 공격해도 그냥 통과할 뿐. 리쿠는 아무 느낌도 없었어. 카요 유키수, 저주는 물 위 달에 비친 꽃을 의미해. 그 힘으로 그는 타메즈키의 그림자를 반으로 쪼갰어. 그걸로 칼에 삼켜졌던 동료들의 영혼이 모두 풀려났지. 그의 무리는 무너져 내렸어. 타메즈키는 아버지를 넘어서려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했던 거야. 이제 타메즈키는 무방비 상태였고 리쿠는 공격해 그를 끝내려 했어. 하지만 니루리히엔이 나타나 공격을 막아섰지. 타메즈키는 아직 통제 불능 상태였고 다시 칼을 쓰려 했어. 그는 아버지의 시체 위에 서고 싶어 했어. 두 마리 까마귀가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공중으로 뛰어올랐지만 리쿠가 공격해서 다메즈키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 리쿠는 그에게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따랐던 다른 이들처럼 그도 배신했다고 말했어. 적어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유일한 요괴 한 명은 데려갈 수 있었지. 이누가미 지오부가 뛰어올라 아들의 곁에 착지했어. 그는 아들을 붙잡아 체포했지만 그 사랑은 컸어. 이누가미 지오부가 리쿠와 니루리히엔 앞에 절을 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어. 그는 어리석은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며 그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게 할 거라고 약속했어. 그리고 나중에 모두가 대저택에 모였지. 리쿠와 그의 할아버지가 상석에 앉았어. 젊은 주인의 거친 무리 시작을 축하하려고 했거든. 또한 누라 가문의 다음 위대한 단계이기도 했고
유라는 눈가리개를 하고 물술 연습을 했지만 뭔가 조금 어색해 보였어. 아직 더 발전이 필요했지. 그때 리쿠가 찾아왔어. 최근 학교에서 보이지 않아 걱정됐던 거야. 혼자인지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유라를 찾고 있다고 했어. 그때 갑자기 유라의 오빠가 나타났어. 표정만 봐도 완전 화난 상태였지. 그는 안묘지의 유일한 임무인 요괴 소탕을 또박또박 외쳤어. 류진은 시키가미 전문가로 아무 예고 없이 물 시키가미를 써서 리쿠를 공격했어. 유라는 리쿠를 옆으로 밀치며 그게 무슨 목적이냐고 물었지. 류진은 리쿠가 누군지 물었어. 유라는 그가 자기 반 친구이자 절친이라고 대답했어. 그가 요괴인 거 몰랐냐고 묻자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어. 그는 요괴랑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물었지. 주변 물을 이용해 개를 만들어 리쿠를 잡아먹으라 명령했어. 하지만 유라가 개를 막으며 개입했어. 류진은 자기 여동생과 안묘지가 요괴를 옹호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지. 그녀는 리쿠가 인간이라고 말해달라 했고 그는 그렇다고 했어. 친구를 구하려는 절실함을 보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 그녀는 미소 지으며 오빠에게 리쿠는 적이 아니라고 말했어. 이 말에 류진은 완전 빡쳤어. 요괴 보호는 KK 법칙 위반이었거든. 그녀는 오빠보다 리쿠를 선택했어. 지체 없이 개로 공격했지. 유라는 다시 시키가미로 공격을 막았지만 기력이 빠져 쓰러지고 말았어. 오빠는 그녀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 죽기 싫으면 돌아와야 한다고. 리쿠는 요괴 형태로 빠르게 움직여 유라를 류진에게서 구했어. 서로 해치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 그는 유라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싸울 준비를 했어. 류진은 두 병을 열었고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죽음의 꽃으로 변했어. 닿기만 해도 모든 걸 녹여버리는 꽃들이었어. 그는 리쿠 주위에 삼각장이라는 물 구조를 만들어 즉시 삼켜버렸지. 이 기술은 수년간 연습해야 하는 고난도였고 유라는 류진이 쓸 줄 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 하지만 리쿠가 죽었다고 착각한 건 큰 오산이었지. 오히려 리쿠가 칼을 들고 그 뒤에 서 있었어. 류진이 아무것도 못하기 전에 리쿠가 칼로 베었고 그가 땅에 쓰러졌어. 갑자기 류지의 파트너인 마모루가 시키가미. 주문이 적힌 종이를 던져 리쿠를 공격했어. 리쿠가 날아가 쓰러졌고 유라는 그가 죽을까봐 두려웠어. 누군지 묻자. 류지는 마모루가 유라의 어린 시절 절친이었지만 지금은 감정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했어. 그들은 리쿠를 죽이려 했지만 리쿠가 들고 있던 칼을 보고 류진이 충격받았지. 그건 요괴만 베는 안묘지의 검. 네네키라마루였어. 왜 그런 걸 들고 있는 거야? 하지만 류진은 마모루에게 서둘러 죽이라고 명령했어. 마모루가 리쿠를 어둠 속으로 던지려 달려들었지만 손이 끈에 묶였어. 그건 쿠바나시였어. 그곳엔 요괴 군대인 백기야행이 가득했고 그들은 젊은 주인을 지키러 온 거였지. 류진은 이걸 알고 있었기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 그는 리쿠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었고 리쿠는 동일본의 대요괴 야쿠자 가문 누로이엔의 손자이자 젊은 주인이라고 했어. 마모루는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다시 리쿠를 공격하려 했지만 리쿠의 경호원들이 막았고 류지도 만류했어. 게다가 류지는 그녀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였어. 케칸의 가문에 치명적인 적이 움직이고 있었고 교토의 모든 요괴를 통합한 위대한 요괴 하오로모 기츠네가 이끌고 있었어. 그들은 케카네가 유지하던 8개의 결계 장벽을 부셨어. 가문 수장 하이데모토, 케카네가 마모루를 가문에 들였고 유라를 데려오라 명령했지. 처음 듣는 이름에 리쿠는 두려움과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어. 떠나기 전 류지는 리쿠에게 네네키라마루를 잘 다루라고 했어. 하지만 유라는 부상으로 쓰러지고 말았지. 그녀는 대저택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어. 의식을 되찾자마자 이제 요괴 저택임을 알고 밖으로 뛰쳐나갔어. 달빛 아래 나무가지 위에서 리쿠를 찾았지. 그에게 다가가 인간인지 요괴인지 대답해 달라 했어. 대답에 따라 그를 죽일지 선택하려고 했거든. 리쿠는 낮에는 인간, 밤에는 요괴라고 했어. 마치 두 사람이지만 사실 한 사람이었지. 그 말에 그녀는 납득했고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기로 했어. 그녀는 모든 도움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 누루루이는 주키에게 류지가 말한 하코로모, 기츠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물었지. 400년 만에 그녀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어. 400년 전 개쇼 시대. 많은 야카이 야망 있는 젊은이들이 교토에 모였어. 교토는 옛날부터 중심지였거든. 누가 최강자가 될지 겨루려고 했지. 몇몇 교토 야카이들은 누라의 강력한 군대를 보고 자신들도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 요아 공주는 치유사로 유명했어. 그녀는 손만으로도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었지. 그녀의 아버지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그걸로 돈을 벌고 있었어. 요아는 그게 싫었어. 왜냐면 공짜로 돕고 싶었거든.
안노지인 코르미츠가 그녀를 악한 야카이로부터 지키려고 있었어. 그는 그녀에게 야카이를 죽일 수 있는 엑소시스트 검도 줬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검은 죽일수록 점점 더 강해졌어. 오랫동안 지켜보던 젊은 누르루이는 그녀의 미모에 반했어. 그는 그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지. 한 기사님이 그녀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어. 그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좋은 대우를 약속했어. 그는 경비병들 앞에서 그녀를 안았지만 그들은 그를 볼 수 없었어. 그건 그의 두려움이 몸에 나타나서 투명하게 만든 거였어. 그날 밤 그녀는 저택에서 야카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녀는 그들을 아야카시라고 불렀어. 야카이의 또 다른 이름이지. 누르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 대한 감정이 커져서 결혼하고 싶냐고 물었어.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집에 교토의 요괴들이 찾아왔어. 그들은 요아 공주를 데려가기 위해 큰 돈을 줬지만 그녀 아버지는 더 오래 붙잡고 더 벌 생각에 거절했어. 그게 그들을 화나게 했고 결국 그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그녀를 납치했어. 그날 밤 누르르루루힌이 그녀를 데리러 왔지만 죽은 경비병들만 마주쳤지. 간신히 숨쉬는 경비병에게 물어보니 그녀가 오사카성에 인질로 잡혀 있다고 했어. 누르루이는 즉시 그곳이 하코로모 기츠네가 있는 곳임을 알았지. 성에 잡혀간 모든 공주들은 뭔가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 하코로모, 기츠네는 그 힘의 원천인 간을 먹으려고 했어. 그녀는 요아 공주를 첫 희생양으로 골랐지만 요아는 누르루인을 불렀어.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 그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성을 침투한 거야. 그는 달려들어 공격했지만 여러 경비병들이 막았어. 하코로모, 기츠네는 침입자에게 전혀 감흥이 없었어. 그는 자신을 누라 가문의 최고 지휘관 누르루힌이라고 소개했어. 여자를 데려가러 온 거였지. 기츠네는 인간을 구하러 온 아야카시가 왔다는 게 흥미로웠어. 100년 만에 처음으로 야카이가 그녀에게 반기를 든 거였거든. 그녀에겐 진짜 재밌는 쇼였어. 그는 다시 공격하려 달려들었지만 그녀의 꼬리에 당해 큰 부상을 입었지.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어. 다시 밀고 나가 공격당했는데 꼬리 하나가 그를 꿰뚫었어. 그녀는 지루해졌고 좀 더 재미있는 걸 해보라며 그에게 요청했어. 그녀는 각 꼬리가 자신이 다시 감금된 횟수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지. 그 꼬리들은 그녀를 쫓아온 성급한 아야시에게 반응했어. 그를 피 흘리게 하면서 춤추게 만들었지. 요아 공주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려 했지만 하고로모 기츠네가 막았어. 공주는 왜 그가 자신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는 고백했어.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마음이 열린다고. 그녀가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줬고 영원히 함께 있고 싶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줘서 그녀도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싶었다고. 그는 빠르게 변했어. 하고로모, 기츠네는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걸 알아챘지. 여기서 어둠이 시작됐어. 이제 아야카시들의 전투가 벌어질 시간이야. 누르루이는 순수한 어둠에 몸을 감췄고 하고로모 기츠네조차 그를 볼 수 없었어. 그녀의 꼬리들은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어떻게 반응할까? 그는 빠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베었고 그녀의 요괴 에너지가 상처를 통해 빠져나갔어. 그녀는 임신한 아이를 위해 수년간 모은 에너지가 날아가서 크게 상심했지. 그녀는 도망치는 에너지를 쫓았어. 누르루인이 쫓아오자. 그녀는 꼬리로 그의 심장을 찢어내어 잃어버린 에너지를 보충하려 그 심장을 삼켰어. 그녀는 죽이려 했지만 저주종이가 그녀를 감쌌어. 하이데모토가 시키가미 학원을 썼지. 12명의 조상 신들의 힘을 담고 있었어. 그는 그것으로 악을 정화하고 악마를 물리쳤어. 12신들이 나타나 마법으로 그녀를 묶었어. 요괴 에너지를 잃어 약해진 그녀는 그만큼 더 쉽게 통제당할 수 있었지. 하이데모토는 누르루힌에게 그녀를 베는 데 쓴 검이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알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검으로 그녀를 반으로 쳤지. 죽기 전 그녀는 영원히 누르루인 혈통을 저주했어. 하고로모, 기츠네는 사라졌고 누르루인은 대혼돈의 군주가 됐어. 요아 공주는 누르루인에게 다가가 상처를 치료하려 했어. 걱정된 그녀는 평생 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지. 그는 교토의 요괴들을 이겨냈고 곁에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어. 그녀는 리온, 둘째 상속자의 어머니가 됐지. 리쿠는 어린 시절 한 여성이 아버지를 죽였던 기억에 사로잡혔어. 케이켄 가문은 하고로모, 기츠네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소식에 걱정했지. 리쿠는 할아버지에게 교토에 가도 되냐고 물었어. 누르루인의 태도가 변했어. 리쿠가 죽음으로 가려자 한다며 화를 냈지.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가 리쿠 앞에 나타났고 리쿠는 깜짝 놀랐어. 그는 리쿠를 밖에 있는 연못으로 걷어찼어. 그리고 피할 줄 모르는 바보라며 비웃었지. 배울 게 많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하들에게도 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어. 리쿠는 연못에서 요괴의 형태로 일어났고 눈에 띄게 화가 났어. 교토에 가고 싶다면 검을 뽑으라고 했지. 지나가던 카라스 탱구가 긴장된 두 사람 사이 상황을 목격했어. 누르루이는 검 뒤끝으로 리쿠를 찔렀는데 그 속도는 발차기와 같았어. 리쿠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빠르다는 걸 인지할 틈도 없었지. 아야카 시간 싸움은 공포 싸움이고 첫 번째 규칙은 먼저 공격하는 쪽이 이긴다는 거야. 리쿠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막 휘둘렀지만 누르루이는 쉽게 피했어. 이제 옛 아야카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어. 그는 그림자로 변신해 리쿠를 쓰러뜨렸지. 교토에 가면 리쿠가 무력할 거란 걸 보여줬어. 리쿠는 교토에 가기로 결심하고 기술만 배우면 갈 수 있냐고 물었지. 그건 하고로모, 기츠네란 이름만 들어도 흥분했고 그녀가 아버지 죽음 뒤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야. 그녀가 찌른 장본인이었지. 누르루이는 자신이 리쿠를 키우면서 너무 조심했는지 고민했어. 그는 카라스탱우에게 오쇼토노 가문을 불러달라고 했어. 도착하자. 리쿠는 이틀 동안 잠들어 있었어. 깨어나자. 그는 자신이 큰 솥안에 있다는 걸 알았지. 마을 요괴들은 그가 깨어날지 의심했어. 1시간 안에 깨어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거였지. 그들은 모두 누라 가문의 상속자와 그의 밤의 변신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를 약하다고 생각했지. 그들의 우두머리는 오가 카파였어. 그는 리쿠에게 일본 동북부에 숨겨진 토노라는 마을에 대해 설명했어. 리쿠는 견습생이 되어 공포의 기술을 마스터할 거야. 처음엔 교토에 가고 싶어 거절했지만 고다미조, 아와시마, 리에라, 다이오쿠, 오타쿠라는 트레이너들을 만났지. 오타쿠는 리쿠가 공포를 소환할 줄 모른다고 말했어. 그건 누르루인의 손자인데다가 요괴라서 충격적인 얘기였지. 리쿠는 자신은 공포를 소환할 줄 안다고 말했고 증명을 요구받았어. 오타쿠와 마주한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지. 마음을 차분하고 맑게 하는 기술, 메이카이오시스라고 그는 시도했고 공포를 소환하고 사라지는 데 성공했어. 모두가 그가 공포를 제대로 소환한 걸 보고 놀랐지. 이타쿠는 공포를 소환하는 법을 보여주었고 비밀 기술로 상대의 공포를 파괴하는 법도 보여줬어. 그는 낫의 공포를 집중시켜 주변 나무들을 베어냈지. 리쿠도 살짝 다쳤어. 공포를 공포로 부셔버리는 거였지. 야카이의 역사는 결국 반야카이 격투 기술을 탄생시켰어. 토노 마을에선 그걸 포제션이라 불렀지. 그건 아야카시의 다음 단계였고 리쿠가 오타쿠에게 가르쳐 달라고 한 건 대단한 일이었어. 한편 교토 야카이인 키타마루와 2명이 토노 마을에 들어왔어. 그들은 아가 카파에게 하코로모 기친의 편에 들어달라고 요청하러 온 거였지. 수도주의 봉인이 2주 후에 깨질 거라 군사가 필요하다고 했어. 아가 카파는 중립이라 도와주길 거절했어. 교토 야카이들은 또 올 거라고 했지. 떠나려던 중 그들은 강가에서 리쿠를 봤어. 키타마루는 그 얼굴을 보고 바로 기억해냈고 그게 그를 괴롭혔어. 그는 리쿠의 공포를 없애려 했지만 그가 강력한 적임을 알았어. 그에게 공주 아들이냐고 물었지만 400살 같진 않았지. 그는 손자임을 짐작했어. 그리고 수도를 장악하고 누라 가문의 생명선을 끊겠다고 말했지. 리쿠의 목이 잘려 하코로모, 기츠네에게 바쳐지고 시신은 할아버지에게 전쟁 선언과 함께 보내질 거라고 했어. 또 다른 야카이가 리쿠를 공격했지만 이타쿠가 제때 나타나 팔을 베고 마을에서 소란 피우면 죽는다고 경고했어. 리쿠는 그들에게 물러서라고 했어. 그들은 적이니까. 그는 카요카스 와이츠라는 기술을 썼는데 이건 그의 공포를 감출 수 있는 기술이었어. 야카이들이 천우력 회전 공격으로 다시 덤볐지만 그들의 손은 연기처럼 리쿠 몸을 통과했어. 몇 번을 공격했지만 리쿠는 계속 사라졌지. 그들은 리쿠의 위치를 감지할 순 있었지만 공격은 모두 무용지물이어서 겁먹었어. 리쿠의 방역은 강력해서 마을의 공포 자체를 베어버렸어. 누라나이안의 야카이는 거울에 비친 꽃, 물 위에 떠있는 달과 같았지. 리쿠는 이것이 카이오카스와이츠라는 환영과 꿈을 형상화한 야카이의 소환임을 말했어. 그 공포는 키타마루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위험했고 그래서 리쿠가 그를 이해하기 전에 베어버려야 했던 거야. 하지만 리에라가 만든 얼음 요새에 갇혀 꼼짝 못했지. 탈출 불가였어. 도와주길 원하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어. 키타마루는 토노를 적으로 만들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쉽게 깼어. 그는 떠났지만 누라나이안 손자를 도운 건 기억할 거라고 했지. 하코로모, 기츠네의 조언자는 인간간에서 모든 힘을 제대로 추출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또 그날 깨질 5번째 봉인에 대해서도 알렸지. 수도거리엔 나선형으로 배열된 총 8개의 봉인이 있었어.
텐카이 스승이 옛 에도성 건설 당시 이 순서로 봉인을 만들었지. 이 진영 덕분에 에도 막부는 300년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어. 게이카네 가문의 13대 후계자 하이데모토의 힘으로 교토는 400년을 버텼지. 8군데 각각의 장소는 강력한 봉인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선형 순서대로 깨져야 했어. 이렇게 해서 하코로모, 기츠네가 안요지에 전쟁을 걸 수 있었던 거야. 승리 후 그녀는 첫 번째 봉인 자리 위에 성을 세울 계획이었지. 교토 야카이의 힘을 목격한 리쿠는 더욱 열심히 수련할 동기를 얻었어. 리쿠는 흥미롭고 다재다능한 두려움을 가졌지만 싸우면서 호출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했어. 어느 날 훈련 중 아와시마가 리쿠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했어. 안요지들이 전멸당하고 있다는 거야. 곧 교토가 하코로모 기츠네의 소나기에 떨어질 거였어. 친구 유라를 죽음에서 구해야 했어. 그래서 아가 카파에게 가서 떠나도 된다는 허락을 구했지. 훈련은 마무리됐고 어릴 적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걸 본 그때 하코로모 기츠네를 만났다고도 밝혔어. 그때가 바로 누라 가문이 약해진 시점이었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러 교토로 가야 했어. 운명의 사슬을 끊으려는 거였지. 같이 갈 사람을 물었지만 트레이너들 빼고 모두 빠졌어. 그들은 누군가에게 목숨을 바친 적은 없고 진심으로 부탁하는 사람에게만 바친다고 상기시켜줬고 리쿠는 정중히 부탁했어. 그는 최대한 많은 전투력을 필요로 했거든. 리쿠는 토노 멤버들과 함께 저택에 도착했어. 할아버지는 뭔가 배운 게 있냐고 물었지. 그리고 리쿠에게 달려들었지만 리쿠는 사라지며 쉽게 피했어. 누라이는 감탄하며 교토로 가는 걸 허락했지만 과자를 좀 가져오라고 부탁했어. 돌아올 때면 누라 가문의 3대 후계자가 될 거라고도 했지. 그리고 하이데모토를 만나라고 조언했어. 출발을 위해 누라 가문의 특수 전략 야카이 비행기지. 단 하나뿐인 보물선도 준비했어. 해가 뜰 때 모두 인간 형태로 변신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 그 이유는 각 봉인마다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라는 엄청난 위협 때문이었지. 남은 봉인은 단 하나뿐이야. 하코로모, 기츠네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교토에 도착한 리쿠와 팀은 도리미루에 당황했어. 입구 중 하나를 지나가던 중 리쿠를 알아본 낯선 사람이 나타났지. 리쿠는 그를 안묘지로 확인했고 류지와 마모루가 함께 있었어. 마모루는 낯선 사람의 의도가 궁금했어. 갑자기 그는 총을 쐈어. 리쿠가 아니라 그의 뒤에 숨어있던 야카이를 겨냥했지. 이에 류지가 주문을 외워 교토에서 아야카시를 정화하기 시작했어. 그의 주문은 하코로모, 기츠네의 부하를 성공적으로 물리쳐 회오리 바람을 소멸시켰지. 이 행동으로 류지는 봉인을 효과적으로 복원했어. 8봉인이 모두 있어야 교토에 평화가 올 수 있거든. 그 낯선 사람은 자신을 하이데모토라고 소개했어. 리쿠는 하이데모토에게 어떻게 운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냐고 물었지. 나토는 리쿠와 함께하는 야카이였어. 그는 400년 전 안묘지의 신동으로 하이데모토를 기억했지. 하이데모토는 하코로모 기츠네와 싸우는 야카이들과 함께 싸웠어. 무적의 나선 봉인 장벽도 그가 만든 거였지. 들어가려면 봉인들을 하나씩 깨야 해. 하이데모토는 강력한 아야카시들이 8곳에 봉인되어 있다고 설명했어. 그들은 봉인 기둥으로 변해 있었지. 게이칸의 가문이 각 장소를 지키고 있었어. 운명의 사슬을 끊으려면 리쿠가 게이칸의 가문에 들어가서 각 봉인을 제자리에 다시 놓아야 했어. 사실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하이데모토였지만 그는 이미 죽었지. 하코로모. 기츠네는 이제 마지막 장소인 니자성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어. 그녀는 순수학을 체현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돌았지. 그 전에 그들은 봉인 기둥들을 다시 봉인하고 야카이의 기운을 멈춰야 했어. 하군과 네네키로마루를 써서 하코로모 기츠네를 죽일 계획이었지. 강력한 야카이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길을 가로막는 작은 야카이들을 수십 마리 죽였어. 이 무서운 야카이는 수차이 구모라고 불렸고 4개의 손과 번개 같은 속도를 가졌어. 그는 빠르게 리쿠에게 다가와 강한 상대와 싸우러 왔다고 선언했지. 몇몇을 가리키며 용기 있는 자가 있으면 상대하겠다고 도전했어. 리쿠는 멤버들에게 한 걸음 물러서라고 하고 자신이 수차이 구모와 싸우겠다고 말했어. 리쿠는 비밀 기술 카오카스 아이추를 사용했어. 토노에서 마스터한 기술로 감지를 피하는 기술이지. 하지만 수차이 구모의 두 번째 공격은 리쿠의 두려움을 찢어버렸어. 한 방차기에 리쿠는 날아갔지. 그의 두려움은 아무 효과도 없었어. 다른 이들이 달려가 구하려 했지만 수차이 구모의 집중은 오직 리쿠에게만 있었어. 그의 주먹이 리쿠를 내리쳤고 큰 부상을 입혔지. 모두 리쿠가 끝났다고 생각했어. 유라는 끼어들 생각을 했지만 하이데모토가 말렸어. 그는 그녀에게 그가 너무 강한 적이라 자신도 이길 수 없다고 설명했지. 대신 그를 봉인했어.
모든 야카이가 수백 년 전에 사라진 후에도 그는 난폭하게 날뛰던 몇 안 되는 존재 중 하나였거든. 하이데모토는 그를 속여 잠들게 만들 수 있었어. 하지만 수차이 구모는 400년 동안 봉인될 줄은 몰랐지. 지금은 눈앞에 모든 걸 파괴하려는 것 같았어. 긴 난타 끝에 리쿠가 죽은 줄로 여겨졌지. 수차이 구모는 다음 상대를 기다렸어. 오이카와가 나타났지. 그녀는 수차이 구모가 리쿠에게 한 짓에 분노했고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수차이 구모는 거대한 주먹으로 그녀를 공격했어. 그녀가 차가운 바람으로 방역하려 했지만 그에겐 상대가 안 됐어. 그의 주먹 힘에 그녀는 날아가 버렸지. 리쿠가 재빨리 달려와 그녀가 치명상을 입는 걸 막았어. 그녀는 쓰러지기 전에 살아있는 그를 보고 안도했어. 리쿠는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빨갛게 변했어. 부하가 다치는 걸 그냥 둘 수가 없었거든. 적의 백귀야행을 부수려면 리쿠의 시체를 넘어야 했어. 수차이 구모는 리쿠가 살아있단 걸 보고 감탄했지만 분명 두려움도 보였어. 그는 부하들이 놀라는 사이 공격을 퍼부었지. 하지만 리쿠의 야카이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어. 그건 인간 형태라는 뜻이었고 순수한 의지로 공격하려는 거였어. 모두 그를 말리려 했지만 수차이 구모는 두려움이 없는 야카이였어. 혼자서도 백기야행을 박살낼 수 있었지. 하지만 리쿠가 그의 손가락을 베었어. 믿기 힘든 일이었지. 사용한 기술은 네네키로마루였어. 이제 수차이 구모의 공격은 무효화된 것 같았어. 리쿠는 끈질기게 공격했지만 만약 지면 부하들이 힘을 쓸 수 없었어. 왜냐하면 수차이 구모가 두려워하는 건 백기야행의 파괴였거든. 수차이 구모는 지루해졌고 손가락을 급히 고친 뒤 더 좋은 먹잇감을 찾으러 떠났어. 리쿠는 이런 곳에서 포기하고 질 마음이 없었지. 그는 결국 지휘관이었으니까. 수차이 구모는 왜 리쿠를 못 이기는지 의아해했어. 하지만 리쿠는 인간 모습이라 싸움을 계속 못하고 기절했어. 모두 적어도 그가 살아있어 안도했지. 하기로모 기타네가 어린 리쿠에게 다가왔어. 하지만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인간과 어울린 걸 보고 경악했어. 그의 혈통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그녀는 여우의 저주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누르인의 혈통은 반드시 몰락할 거라 말했어. 그녀는 어린 리쿠를 찌르려 했지만 아버지가 대신 막다가 찔렸어. 아버지는 도망쳤고 그 후 그는 엄마가 우는 걸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 다음 장면은 수차이 구모와 싸우고 있었지만 그의 거미 상처를 입히지 못했어. 그건 악몽이었지. 그가 일어나 보니 주키가 옆에 있었어. 여기서 훈련받으러 왔지만 리쿠는 수차이 구모와 싸우고 싶었어. 떠나기 전 주키의 두려움이 그를 감쌌어. 그 강렬함에 리쿠는 당황하기 시작했지. 리쿠는 상대의 두려움을 피하고 배웠지만 그게 한계였어. 힘만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거든. 거미 최고의 힘을 발휘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했어. 누르인과 자신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 뒤에서 누군가가 실제 전투만이 그걸 이해하게 해준다고 말했어. 주키가 리쿠에게 검을 뽑으라고 명령했어. 백기야행의 주인답게 그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했지. 리쿠가 질문하기도 전에 공격받았어. 한편 하기로모 뷰츠는 마지막 봉인을 깼어. 리쿠는 주키의 엄청난 공포에 압도당했어. 주키는 리쿠에게 그 공포를 베라고 했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공포를 강화하는 거였어. 주키가 말하길 행렬의 힘은 지휘관의 힘에 달려있다고 했어. 무적의 야행을 만들려면 자신이 엄청 강해져야 했지. 그때야 힘이 돌아올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는 조부와 자신을 뛰어넘어야 했던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그는 4분의 3이 인간이었거든. 주키의 훈련은 그가 인간임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포함됐어. 누라 가문 최강의 시기는 그의 아버지가 다스릴 때였고 아버지도 반은 인간이었거든. 그는 인간이 약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했어. 강해지는 게 두 번째 해야 할 일이었지. 갑자기 주키에게 싸우라고 했던 그 사람이 다시 공격해왔어. 리쿠는 두 강력한 요괴를 상대하려 최선을 다했지. 하지만 상대가 둘이라 버거워서 쓰러지고 말았어. 다른 사람이 그를 끝내려 했지만 너무 약해서 주키가 막았어. 그건 약속한 거래에 없던 일이었거든. 주키가 듣긴 했지만 끝난 건 아니었어. 리쿠가 깨어나자 제니 옆에 있었지. 그는 직접 만든 연고로 리쿠의 상처를 치료했어. 쟤는 자신이 그곳에 있는 이유가 혹독한 훈련 중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 리쿠가 약해서 미안하다고 하자 제니 한 대 때렸지. 자신이 지휘관이고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면서. 그리고 해 뜨면 주키가 다시 훈련하러 올 거라고도 했어. 리쿠는 그 두 기술이 뭔지 궁금해했어. 제니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지. 그들이 누라 가문을 따라 전투에 나가 독날개를 펼쳤다는 이야기였어. 그는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독날개를 리쿠에게 보여줬고 리쿠는 감탄했지. 이게 그의 공포였고 리쿠를 위해 싸우고 싶어 했어.
리쿠는 젠과 그의 힘을 주는 말에 고마워하며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어. 해가 뜨자 주키는 리쿠가 숲에서 돌아오길 기다렸지. 주키는 의심했지만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의지 굳은 리쿠가 나타났어. 그날 밤 힘든 훈련 후에 잘 먹었어. 머릿속엔 수차의 구모를 베는 칼날뿐이었지. 훈련은 리쿠가 인간 모습일 때 아침에만 진행됐는데 갑자기 오두막 안에 약한 요괴들이 가득 찼어. 처음엔 일은 훈련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요괴들이 리쿠를 죽이러 온 거였지. 그들이 공격했지만 리쿠는 공포를 쉽게 베어 대부분을 쓰러뜨렸어. 리쿠가 젠에게 도망가라 했지만 젠은 같이 싸우겠다고 했지. 뜨거운 논쟁 끝에 리쿠는 젠이 남는 걸 허락했어. 주키는 오두막으로 가면서 리쿠 생각을 하고 있었어. 리쿠가 토노에서 누라리킨의 본질을 잡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수차이 구모와 싸울 때 치명상을 막았던 거야. 하지만 진짜 자신을 발견하진 못했지. 그는 인간의 적응력을 잊고 있었어. 주키도 한때 인간이었어. 그래서 리쿠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숨기려는 걸 이해했지만 두 번째 실수는 자신의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였지. 그는 인간면을 인정했고 그게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주키는 리쿠가 공포를 더해 공포를 키우는 기술을 익히길 원했어. 오두막에선 리쿠가 너무 많고 강한 요괴들 때문에 지쳐 있었어. 쟤는 리쿠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독 날개를 펼쳤지. 날개에서 나온 힘이 리쿠의 검에 스며들어 강렬한 에너지로 진동했어. 한번 휘두르자 오두막 전체가 폭발했어. 근처에 있던 주키는 리쿠의 공포를 보고 충격받았지. 적들이 마치 파리떼처럼 쓰러지기 시작했어. 리쿠는 주키에게 이게 바로 말했던 기술인지 물었어. 힘을 다 쓴 쟤는 아버지 말이 생각났어. 백귀야행을 위해 날개를 펼치라는 말이었지. 이게 바로 누라 가문의 힘이었어. 그는 중요한 걸 깨달았지. 남을 믿어야 그들도 자신을 믿고 힘을 얻는다는 걸. 이게 백귀야행 지휘관의 숨겨진 기술. 이큐비였어. 토노 일족이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어. 모두 심하게 다쳤지만 리쿠가 걸어오는 걸 보고 힘을 얻었지. 오이카와는 다시 리쿠와 마주하게 하려고 츠치구모에게 붙잡혀 있었어. 그에게 리쿠는 몇 안 되는 흥미로운 녀석 중 하나였거든. 리쿠가 쾅 하고 그곳에 들어왔어. 사라졌다가 오이카와 뒤에 다시 나타나 구해냈지.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츠치구모를 죽이겠다고 말했어. 오이카와는 자신도 도움이 되고 싶어 눈물이 맺혔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앞에서 그를 지키려 했지. 지난 전투에서 그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 리쿠는 더 이상 자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녀의 욕망과 힘, 마음, 몸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녀는 모든 걸 그에게 맡겼고 그 힘이 배가 되어 츠치구모에게 도전했지. 리쿠의 검에는 이제 오이카와의 공포, 얼음의 힘이 깃들었어. 한번 휘두르자 츠치구모의 손가락이 잘려나갔어. 얼음이 팔 전체로 퍼져나가며 파괴했지. 이 기술은 설중홍매라고 불렸어. 츠치구모는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칼에 죽는다는 걸 알고 리쿠를 고립시키기 위해 주위에 장벽을 쳤어. 수백 년 만에 리쿠가 유일하게 자신과 맞먹는 상대였기 때문에 츠치구모는 리쿠를 혼자 차지하고 싶었지. 하지만 젠과 오이카와가 뛰어들어 도왔어. 리쿠를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그의 밤의 행진을 부술 수 없었으니까 츠치구모는 그걸 100명 중 3명이라고 조롱했지만 그건 틀렸어. 3명이 더 합류했거든. 이타쿠, 아미소, 그리고 아와시마. 토노도 그의 힘이 되어줄 거야. 리쿠는 그들이 힘을 빌려줄 거라서 기뻤어. 하지만 아와시마의 공포를 몰라서 그녀는 아직 힘을 빌려줄 수 없었지. 이타쿠가 혼자 공격하며 나머지에게 토노의 숨겨진 기술을 설명할 시간을 벌었어. 리쿠는 그의 스킬에 감탄했어. 자신의 힘으로 삼고 싶었고 그의 공포를 장비하고 싶었지. 누군가의 그림자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은 이타쿠는 리쿠를 완전히 믿지 않았어. 하지만 리쿠는 토노 마을에서 그가 보여준 기술을 완벽히 터득했음을 보여줬어. 이타쿠는 자신의 칼날이 되기로 했고 리쿠가 자신의 공포를 지닐 수 있음을 알았지. 츠치구모는 이제 농담을 그만두고 진지해지며 몸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그는 거대한 손으로 리쿠를 짓누르려 했지만 리쿠는 점프해 이타쿠의 별낫으로 그의 몸을 베었어. 츠치구모는 반으로 갈라졌고 그의 공포는 사라지기 시작했어.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 한편 치걸 모기 치우는 성에서 출산 준비 중이었는데 소음에 방해받았어. 그녀는 부하에게 소음의 원인을 확인하라고 시켰지.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이 원인이 바로 그녀 앞에 나타났어. 400년 전 그녀가 맞섰던 진짜 모습의 누라 리온이었어. 그녀는 꼬리로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칼로 그녀를 눌러버렸어. 누라 리온은 그녀에게 둘째 상속자를 죽였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었어. 그녀는 어둠이 다시 세상을 지배할 거라며
자신이 누구를 죽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 누라 리히오는 자신이 이 나이에 그녀를 상대하는 건 너무 벅차다며 손자에게 그녀를 죽이는 임무를 맡겼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그녀 충성파 중 한 명에게 등 뒤를 찔렸어. 다른 요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가망이 없었지. 그때 카라스텐구가 나타나 누라 리히온을 죽음에서 구해 날아갔어. 한편 츠치구모는 리쿠에게 낮부터 무릎 꿇은 적이 없다고 말했어. 그는 모두가 떠들썩하게 말하던 신비한 교토 야카이였지. 그는 천년 전 교토의 어둠을 지배했던 아야카시이자 인간이었어. 또한 음양사였지. 츠치구모는 반쯤 찢긴 얼굴을 꿰매며 누가 태어날 때까지 잠들고 싶다고 말하고 떠났어. 리쿠가 이겼지만 그 순간 하늘 위에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 키타마루는 자신의 요괴들에게 부상을 입은 누라리온을 찾으라고 명령했지. 그리고 하코로모, 기스네의 조언자인 조시에 그녀의 출산 소식을 알렸어. 하지만 키타마루는 밤에 백요괴 행렬이 점령한 강가거리에 대해 들었어. 그들의 최고 지휘관 리쿠, 갑자기 하코로모 기스네가 있던 성이 거대한 덩어리 아래 무너졌어. 그녀는 그 위에 앉아 아들 세이메이를 느낄 수 있다고 반복했지. 그 거대한 덩어리는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 순수한 아기 아들이 태어나려 하고 있었고 조시는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어. 옛날 인간과 함께 어둠이 있었지만 인간들은 더 이상 아름답게 살 수 없었어. 그들은 본래의 더러운 본성에 물들었거든. 어둠의 존재들은 그들에게 배신당했고 그녀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검은색으로 세계를 채우기로 결심했어. 머리카락, 눈, 옷처럼 새까맣게. 그녀는 하인들에게 그를 보호하라고 명령했지. 그는 보호가 필요했고 그 말은 누가 아직 싸울 수 없다는 뜻이었어. 그는 완성되어야 했어. 왜냐면 눈은 원래 인간이었으니까. 그를 죽일 기회였어. 리쿠는 하코로모 기스네에게 맞설 기회를 잡았지. 그녀와 마주했을 때 그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됐어. 그녀였어. 그녀가 그의 아버지를 죽인 거야. 그녀는 다시 한번 누르이니 자신을 방해하는 걸 알았어. 그녀는 그에게 물었어. 왜 그의 혈통이 아야카시가 지배하는 세상 창조를 방해하냐고. 리쿠는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거냐고 물었고 하지만 그녀는 리안의 얼굴에 사로잡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어. 1000개의 칼날을 무장한 리쿠는 최강의 상태였어. 수차의 구모는 하코로모 기스네에게 리쿠와 싸우라고 했어. 그들의 싸움은 운명 같았거든. 그는 그 사이에 누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했지. 그들은 격돌했고 그녀는 왜 키토마루가 그에게 진 건지 알 수 있었어. 하지만 한 번의 동작으로 그녀는 그의 칼들을 부셔버렸지. 칼이 그녀에게 닿지도 않았어. 쿠로가 나타나 리쿠에게 그녀에게 다가갈 기회를 만들고 그때 그를 풀어주라고 했어. 쿠로가 그녀의 9꼬리를 모두 공격할 거고 그 기회를 이용해 리쿠가 네니키로마루를 그녀의 본체에 찌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 대가는 그의 목숨이었고 그는 리쿠의 대의를 위해 기꺼이 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 리쿠는 1000개의 칼로 공격했지만 그녀는 꼬리로 다시 칼들을 부셔버렸어. 리쿠는 이 기회를 잡아 그녀에게 다가가 심장을 찔렀어. 관통하긴 했지만 그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지. 누리한도 같은 수를 썼지만 실패했어. 칼이 박힌 채로 리쿠는 그녀의 무자비한 칼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그는 새 꼬리 칼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 그녀는 그의 간을 빼앗기 위해 다시 찔렀지만 리안을 찌르던 그 기억이 떠올랐어. 리쿠가 맨손으로 칼을 막아 그녀의 공격을 빗나가게 했지. 그녀는 그의 스킬과 기습 능력에 감탄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의 피와 간을 반드시 얻으려 했지. 리쿠는 그녀에게 언제 하코로모 기스네로 변했냐고 물었어. 어린 시절 그녀가 행복하게 웃던 모습을 기억했거든. 그는 그녀의 인간적인 부분에게 질문을 한 거였어. 그녀는 여러 번 인간 몸으로 환생했기에. 리쿠는 하코로모 기스네가 기억하지 못해도 인간 부분은 어릴 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리쿠는 떨어지는 꽃집 사이에서 그녀를 본 때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녀는 또 다시 플래시백에 휩싸였고 겁에 질렸지? 확실히 그녀였어. 점점 화가 나고 있었지. 수천 년 동안 환생했으니 그의 말이 아무 의미 없을 텐데도 그녀는 계속 리쿠를 공격했어. 그녀가 더 강했고 리쿠가 힘을 빨리 잃는 걸 봤거든. 그녀는 내 꼬리창으로 리쿠를 꿰뚫고 말뚝으로 고정했어. 움직이지 못하면 공포를 쓸 수 없으니까. 그가 무력해진 걸 보며 그녀는 5살짜리 소년의 얼굴을 떠올렸어. 거대한 덩어리에서 떨어지는 자네가 그녀의 기억을 보여줬지. 그녀는 두려움에 얼어붙었지만 아이가 나타나 흔들렸어. 이미 늦었어. 누가 태어났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 리쿠는 그녀와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만 집중했어. 두 사람의 싸움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날 밤의 대쇼에 불과했어. 그녀는 환생할 때마다 아이 생각에 잠겼지만 소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어. 400년 전 그녀는 아들과 더 가까웠지만 누로 리히엔이 그녀의 그걸 망쳐버렸지. 그 기억에 그녀는 분노했고 다시 리쿠를 공격했어. 리쿠가 아버지를 불렀고 잔해 위에 기억의 조각이 살아났어. 하코로모 기스네는 다시 얼어붙었지. 유라는 이 틈을 타 그녀의 식신하간을 이용해 하코로모 기스네를 폭발시켰어. 하이데모토가 고대 신들의 힘을 다룬 것처럼 유라도 똑같이 했지. 주문이 하코로모 기스네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 리쿠는 그 틈을 타 그녀의 몸을 베었지. 리엥. 그녀의 아버지가 눈앞에 보이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 그녀가 사용한 몸은 단지 그릇에 불과했고 진짜 하코로모 기스네가 모습을 드러냈지. 이 몸은 완벽해야 했기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 그녀는 지조에게 자신을 부활시킨 게 뭐냐고 물었어. 모든 게 지조의 짓인 것 같았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였어. 세이메이가 그동안 그녀의 뒤를 조종하고 있었지. 지조는 단지 그의 대리인일 뿐이었어. 그녀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 모두가 다음 움직임을 지켜봤지. 리쿠는 여동생의 몸인 그릇을 품에 안았어. 마찬가지로 새로운 존재인 세이메이는 긴 금발머리와 순수한 금빛 눈을 가진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녀는 그를 보고 너무 기뻐서 품에 안았지. 하지만 그는 배신했고 포탈을 통해 그녀를 지옥으로 내던졌어. 1000년 동안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며 그녀는 그의 아들이었어. 빛과 어둠은 빛이 뒤에 있을 때만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지. 이제 그는 진정한 백귀야행의 군주로 나아갈 수 있었어. 그는 도시를 바라보며 그 더러움에 혐오감을 느꼈고 완전히 파괴해 정화하려 했어. 쿄토를 재건하려는 거였지. 리쿠는 그의 행동에 분노했어. 먼저 엄마를 죽이고 그 다음엔 가지고 놀다니. 그에게 1000년 전에 죽은 남자는 이 세상과 아무 상관도 없었어. 리쿠는 여동생을 내려놓고 그를 죽일 준비를 했어. 그의 군대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혼자 죽이는 건 불가능했어. 그러나 리쿠는 듣지 않고 검을 들고 돌진했지. 불행히도도 눈은 손가락 끝으로 네메키로마루의 검을 막아냈어. 그걸로는 그를 쓰러뜨릴 수 없었어. 눈은 검을 산산조각 냈어. 눈은 그가 리안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 자신에겐 아직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는 검을 내리쳐 리쿠를 공격하려 했지만 여동생이 몸으로 막았어. 눈은 그녀의 연민이 거짓 기억에서 비롯된 거라고 말했어.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누르인이 리쿠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지. 자신이 뭔가 확인할 시간을 벌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어. 가장 강력한 아미오지들이 부활해 눈앞에 장벽처럼 섰어. 리쿠는 누르인에게 이 여자가 정말 여동생이냐고 물었어. 그는 부인하며 음모가 생각보다 더 깊다고 했지. 그녀의 이름은 야마부키 오토모. 당시 리안의 아야카시 아내였다고 했어. 그건 요한이 살아있던 수세기 전 일이야. 어느 날 리안이 그녀를 누라 저택으로 데려와 누르인에게 결혼할 거라 말했어. 그녀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우아했어. 둘째 상속자와 결혼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받아들였지. 그때부터 리안의 전성기가 시작되어 오래 지속됐지만 여우의 저주 때문에 그 가문은 번성하지 못했어. 결과적으로 리안과 리쿠는 하야시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지. 여우 저주는 그런 가능성을 계산하지 못했어. 오토모는 50년 동안 후계자를 낳지 못했고 자책만 했어. 어느 날 그녀는 사라졌고 야마부키 장미 한 송이와 리안이 죽기 전 읽던 시를 남겼어. 그 시는 그녀의 불임을 말하며 야마부키 장미는 피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표현했어. 그녀는 세상을 떠나 시들어가려 했지만 캄캄한 세상에서 목소리를 들었어. 영혼의 환생이었어. 본질적으로 그녀는 야마부키 오토모였지. 눈은 환생 전 지옥에 있었어. 세상이 어둠에 휩싸였던 시대마다 하코로모, 기츠운이 태어날 수 있었지만 거의 매번 누라 가문에 의해 짓밟혔어. 리안이 쓰러지기 전까지 눈은 부활할 수 없었지. 리안에게 죽임을 당한 지조의 아버지, 산모도 복수를 다짐했어. 그들은 흉기 하나를 꾸몄지. 지조의 환영 공포를 이용해 리안과 아키의 딸인 척하는 소녀를 만들어내려 했어. 누의 영혼 환생술을 써서 성공하려고 했지. 산모는 그 소녀에게 리안의 딸이라는 거짓 기억을 심어줬어. 이렇게 그녀는 희구로 모기츠운의 그릇이 되어 리안을 죽이게 되는 거였지. 일석이조였어. 소녀는 리쿠와 다른 이들에게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이 어린 소녀가 된 걸 깨달았다고 말했어. 거짓 기억이 그녀 안에 새겨진 거였지. 그녀는 5살 리쿠에게 자신이 그의 여동생이라고 쉽게 설득했어. 처음에는 망설이던 리안도 그녀의 손을 잡고 받아들였지.
그에게 그날은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하지만 리쿠가 덤불 뒤에서 무언가에 정신 팔린 사이 리아는 야마부키 꽃을 봤어. 그는 아내가 쓴 시를 읊기 시작했고 그때 소녀 안에서 뭔가가 발동했지. 그녀는 무딘검을 움켜쥐고 리안을 찔렀어. 죽인 직후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보고 피눈물을 흘렸지. 모든 걸 지켜본 지조는 웃었어. 딸인 척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이를 죽이고 그러고 나서 여우 하코로모 기츠운의 그릇이 된 걸 보며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리쿠가 누를 바라보자. 누는 아무 움직임 없이 공격했어. 그는 인간과 아야카시가 공존하는 세상의 시작일 뿐이며 혼돈의 세계가 파괴될 거라 말했지. 빛보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 누로리이오는 누에게 한때 인간이었냐고 물었어. 누는 1000년 만에 이 모습으로 부활했다며 미소 지었지. 인간 그릇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 어둠의 정점에 서 있다고 했어. 누로리히오는 자신의 아들과 손자가 인간과 아야카시라서 자랑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누는 누라 혈통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지. 리쿠의 군대가 그를 지지했지만 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태양처럼 빛나며 모든 걸 파괴하는 밝은 빛을 발했지. 약한 야카이는 많이 죽었지만 강한 자들은 버텼어. 리쿠는 밤에 행진에게 두려움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명령했어. 누로리히오는 네니키라마루가 부서지자 또 다른 검을 리쿠에게 건넸어. 1000년 동안 누는 어머니가 항상 길을 막아선 누라 가문을 멸망시키길 바랐지. 이제 그 일이 자신의 몫이 된 거야. 리쿠가 공격하러 돌진했고 밤에 행진도 따랐어. 그가 쓴 검은 작았지만 그의 의지로 충분히 가까이 다가갔지. 하지만 누의 태양 같은 빛이 장벽처럼 작용해 리쿠는 땅에 쓰러졌어. 붉은 검으로 땅을 가리키자 그곳이 불타기 시작했어. 너무 강력해서 누로 리히온조차 일어설 수 없었지. 하지만 리쿠는 고통스러운 불길 속에서 진정한 왕처럼 나타났어. 그는 다시 모두에게 자신을 장비시켜 달라며 불길의 근원으로 나아갔지. 이것이 바로 백기야 행의 위험이었어. 폭풍처럼 그들은 누에게 달려들었고 리쿠는 온 힘을 다해 장벽을 깨고 누를 공격했어. 몇 차례 공격은 피했지만 검이 부딪히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지. 먼지가 가라앉자 누가 사라진 게 드러났어. 승리를 확인한 그들은 모두 환호했지. 나중에 리쿠와 누로리히온은 아름다운 나무 아래에 있었고 리히온도 그곳에 있었어. 리쿠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감기 걸린다며 자지 말라고 했어. 아버지는 리쿠에게 이제 누라 가문의 수장이 되어 제3대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한 뒤 떠났지. 교토 사건이 끝난 후 백귀야 행은 누라 저택으로 돌아왔어. 누로리히오는 간부회의에서 최고 간부들의 합의로 리쿠가 지휘관이 될 거라고 발표했지. 리쿠는 제3대 상속자로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명예 규칙을 어기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알렸어. 그는 두려움을 잃지 않는 그런 야카이가 되길 강력히 촉구했지. 그런 조직을 이끌겠다는 게 그의 의도였어. 이게 바로 제3대 상속자의 백귀야행이었어.